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또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고품격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딕션맨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는 맨 임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새롭게 소개를 했습니다. 새 별명이 생겼는데 저는 주제와 차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귀에 쏙쏙 딜리버리를 해드리는 딕션맨이고요. 또 목사님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시는 좀 아는 맨. 자, 새 별명 어떠십니까? 쑥스럽네요. 많이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뭔가 맞춤옷 같이 별명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도 교회 안팎, 또 세상 안팎의 이슈, 문화, 인물, 역사 속에서 쏙쏙 뽑아낸 주제에 딱 맞는 차트로 유익한 시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자, 요즘 또 한국인에게 하나의 별명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별명입니까? 개인적으로도 참 멋진 별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 이 별명이라면 100번 환영이다 하실 겁니다.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주세요. 선교의 민족, 영광스럽기도 하고 굉장한 사명과 책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곧 이런 별명이 붙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주제를 하나씩 뽑아서 차트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부터 MC들까지 다양한 자료나 기사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사 약 22,204명, 또 대상 국가가요, 무려 169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국가가 약 195개니까 정말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나라도 그 여러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수많은 토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른 나라의 복음과 또 선한 영향력을 되갚아줄 차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 파송국가 규모별 순위 차트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많은 국가 순으로 차트를 준비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돌아보기 전에 또 하나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고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개척지수입니다. 개척지수는 일반 개척 지역을 뜻하는 G와 전방 개척 지역을 뜻하는 F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복음화율 15% 이상이면 G2, 10에서 15%면 G1, 5에서 10 사이는 F1으로 표시되고요. 예. 복음화율이 똑같이 5% 미만이지만 선교 박해 지역이 아닌 것은 F2, 그다음에 선교 박해 지역은 F3로 표시돼요. 굉장히 좀 많이 나뉘어지는데, 자,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트는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국가명 등이 명확하게 공개된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 사역 대상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 중인 장기 선교사, 그 선교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첫 번째 차트 주시죠. 선교의 민족이 향한 곳 바로 러시아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통계조사를 보면 러시아는요, 파송된 한국 개신교 선교사가 9번째로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약 600여 명 이상의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러시아, 그중에서도 연해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러시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에서 북아시아까지 걸쳐 있는 유라시아 국가로 수도는 모스크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에 185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인구수는 1억 4,444만 4,359명으로 세계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의 약 77%가 슬라브족이고요. 다양한 민족이 22개 연방자치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종교 현황으로는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큰 규모로 제정 러시아 시대 이래 러시아 국민의 사상, 문화, 풍속 등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주 종교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 밖에 소수 종교로는 불교와 개신교의 여러 분파, 그리고 개신교와 민속신앙이 결합된 형태 및 무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개척 지수는 F2, 즉 복음화율은 10에서 15% 정도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개신교 선교는 현재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러시아 정교회의 적극적인 견제가 있고요. 2016년도에는 국회에서 야로보이라는 의원에 의해서 대테러 방지법이 발의가 됩니다. 이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종교 행위와 허락받지 않은 자의 전도, 설교 등의 선교 행위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대테러 방지법이지 정교회가 아닌 종교의 선교 활동을 금지시키는 명분으로 10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에 계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 비자조차 발급받거나 또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이 선교는 한 지역에서 꾸준히 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모로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선교를 예. 간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비자 발급이나 또 종교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법에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예. 선교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야,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까운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랑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라서 이 정도로 어려운 나라인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재가 하나 더 생겼죠,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있고요. 보통 국가에서도 하기 힘든 것이 선교 활동인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예.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정부 제한도 아주 높은데 또 전쟁까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중고를 겪고 계실 텐데 하루빨리 이 전쟁이라도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동에서 서로 쭉 뻗어 양 끝에 시간 차이만 11시간에 달하는 광활한 나라 러시아. 겨울부터 여름까지 수많은 계절과 다양한 자연 환경을 품은 러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길이 뻥 뚫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두 번째로 살펴볼 국가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요. 캄보디아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선교사 파송 규모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저도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선교사님들이 무척 많고요. 그리고 선교하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자유로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는 좀 반대네요. 좀 자유롭다. 캄보디아 왕국 약칭 캄보디아는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이폰 군주국입니다. 예.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남서쪽에는 타이만을 끼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2021년 기준으로 1,810만 4천 헥타르로 세계 89위 규모고요. 인구수는 1,694만 4,826명이고요. 주 민족은 크메르족, 주 언어 또한 크메르어입니다. 캄보디아는 19세기 이후 매우 아픈 역사적 상처를 갖고 있는데요. 1863년에는 프랑스 보호령이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에서 45년까지는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바 있습니다. 1954년 프랑스 공동체 내 자치국으로 겨우 독립했지만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즈가 득세하는 등 정권이 매우 불안정했고요. 이로 인해 1980년대 말까지 캄보디아는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 중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 킬링필드. 저도 이제 영화로 본 적이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말 좀 끔찍한 사건인데, 자, 시청자분들에게 킬링필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킬링필드는 폴 포트의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즈가 1975년에서 1979년까지 4년 동안 무려 양민 2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잡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현지에서도 아직 이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기념관에도 갔는데요. 예. 가족을 잃거나 다치고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 터전을 잃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교육이며 거의 모든 인프라는 파괴됐고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내전과 학살의 상처를 안고 있는 땅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무려 인구의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나머지 5%는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순서로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주년은 단지 숫자일 뿐 캄보디아의 선교 상황은 역시나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1980년대에는요. 개신교 자체를 국가에서 불법으로 강력히 단속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개신교 자체가 불법이다. 정말 좀 강력한 금지 정책인데 그러면 캄보디아의 개척 지수는 어떤가요? F2입니다. 예. 지금은 박해 지역을 벗어났고요. 예전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선교하기가 괜찮은 지역입니다. 예. 캄보디아의 개신교 불법 정책은 1990년이 돼서야 사라졌는데요. 이후 1997년에는요. 새로운 크메르어 신구약 성경이 발간되며 조금씩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 공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 성사님들도 꾸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캄보디아는 곧 죽음의 땅이 아닌 이제 복음의 땅으로 회복될 날이 예.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가 정말 슬픈 근현대사를 겪은 나라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선교 역사에서도 쉽지 않은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향한 기도를 마음에 좀 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교의 민족 어디까지 갔을까?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국가로 76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토의 전체 면적은 5,131만 2천 헥타르로 세계 51위, 인구는 7,180만 1,279명으로 세계 22위 규모입니다. 타이족이 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계가 18%, 기타 말레이족, 크메르족, 몽족, 고산족 등이 그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태국은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인도와 접해 있어서 여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매력이 다채롭게 섞인 태국의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태국은 뭐 한국 사람들이 꼭 한 번은 가보는, 뭐 저도 가봤지만 그 대중적인 여행지인데 방콕 공항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또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저는 뭐 여행으로는 안 가봤는데 네. 선교로 태국 방콕을 많이 방문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서 네. 거쳐가는 곳으로 방콕을 경유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태국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1997년까지 소승 불교가 국교였고요. 국교가 해제된 현재까지도 태국은 불교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국왕을 비롯해서 남자라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절에 들어가 삭발을 하며 3개월 정도의 수도 과정을 보내는 것이 의무라고 하고요. 불교 인구가 전 인구의 94%에 달한다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의 4.29%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 인구 1%를 갓 넘긴 수준이라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들은 약 1,000여 명이 파송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태국에서는 감사하게도 중부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의 물결이 조금씩 일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도 분명하다는 태국. 이 다채로운 문화에 더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태국의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1%를 겨우 넘는다.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가 계시기도 하니까 사실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네요. 그만큼 복음이 필요한 국가겠죠. 예. 불교세가 너무 네. 강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주고 성사님들을 후원하며 협력함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더욱더 애써야 되겠습니다. 예.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시죠. 자,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국토 면적은 3억 2,872만 6천 헥타르로 세계 7위, 인구는 14억 2,862만 7,663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위 수도 뉴델리고요. 주요 도시로는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등이 있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로 인도는 오랫동안 그 지정학적 지위와 경제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온 국가인데요. 자, 인도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요. 절반에 가까운 5억이 넘는 인구가 힌두교 신자입니다. 이 델리를 비롯한 북인도에 속한 9개 주가 힌디권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힌디권의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복음화율은 1% 미만입니다. 힌두교 문화가 매우 강한 인도에서 복음 전도에 제약을 주는 건 다름 아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게 내려진 카스트 제도 하에서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낮은 하층 계급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인도에서 곧 천민층의 종교인 셈이죠. 불가촉 천민과는 신체 접촉도 하지 않는 인도인들이 복음을 피해 다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의 숫자는 약 1,060여 명. 하지만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립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도의 대부분이니 선교나 교회의 자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철폐가 됐는데 영향력이 아직도 저렇게나 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천민층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그 열매는 달콤한 법이죠. 네.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계획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다음은 일본입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죠. 일본은 4개의 큰 섬인 혼슈, 홋카이도, 치코쿠, 쿠슈 그리고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3,0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2021년 기준 국토 면적은 3,779만 7,400 헥타르로 세계 62위고요. 세계적으로 여전한 경제 강국인 일본은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천황이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하고요. 실권은 총리와 의회에게 있는 셈이죠. 예.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꽤나 선진국이고 또 선교하기에도 안전한 나라 같은데 파송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이야기가 나 아나운서에게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일본 국민들은요, 심적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만 2만 명, 실종 및 부상자만 1만여 명에 가까운 피해를 낸 엄청난 재해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현재도 방사능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지진과 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비드19 팬데믹의 유행, 오랜 경제 침체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분 질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2020년 이후 자살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를 무교로 인식하는 일본인들. 하지만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 어딜 가나 신사를 볼 수 있고요. 매년 중요한 날이면 가족 단위로 신사를 찾아가 소원을 비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 일본의 개신교 복음화율은 1%를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위해 2022년 기준으로 1,06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재 파송되어 있는데요. 예.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이자 사명이 된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네. 자,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몇 년째 선교사 파송 규모 상위에 랭크된 이 나라, 바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토는 9억 8,315만 1,000헥타르로 세계 3위, 또 인구는 3억 3,999만 6,563명으로 역시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현대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만큼 자원도 아주 풍부하고요. 또 국토에서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의 비중도 아주 높습니다. 국토 안에는 다양한 식생과 기후, 또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1776년에 수립된 비교적 젊은 나라답게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위치를 이용해서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계 많은 국가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오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해가 늘 떠 있을 것만 같은 미국도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 테러 발생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국가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평가를 극복하고자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은 깊은 정치 또 사회적 분열을 겪고 있는데 낙태와 동성결혼, 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인권 유린 등 많은 도덕적 문제들이 사회적 영역으로 번져서 갈등 상태에 있고요. 의료 민영화로 높아진 병원비로 중산층조차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장된 자유가 큰 만큼 국가의 보호 대신 일생의 많은 부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요. 경제 선진국이자 초강대국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해 한국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는 약 1,655명. 가장 반짝이는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간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이 말씀으로 무장된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 자, CIVM 이런 순위는 없었는데 무슨 암호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뭘까요, 목사님? CIVM? 제 짐작이 맞다면 이 알파벳은요, 선교 보안상 국가명을 알릴 수 없는, 예. 노출할 수 없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노출하지 못하고 선교 활동하는 국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C국, 동남아 I국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교 보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식적에 통신 보안은 좀 해봤는데 선교 보안은 좀 금시초문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까 저희가 개척 지수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부나 여타 종교 집단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 선교 박해 국가들이 있습니다. 통상 개척 지수로 F3나 기타 미정에 해당되는 국가들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선교사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신분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국가인지 밝힐 수 없을 국가를 그러니까 선교 보안 국가라고 하고 또 구분을 위해서 알파벳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2022년도 통계를 보면요, 파송국가 10위권 안에 알파벳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또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선교의 민족 어디로 갔을까라는 주제로 한국 개신교 선교사 파송 국가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자,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혹시 왜 몇 개 국가만 얘기하냐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 선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를 다 다룰 거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맛보기다 생각하시고요. 더 기대해 주시면 이 선교의 주제로 우리가 많은 주제를 다룰 겁니다. 네. 자, 사실 저희는 예배 가는 길도 늘 편안하게 오가고 또 사실 아무 때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마냥 당연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목사님은 오늘 차트 좀 어떠셨나요? 지난 몇 년간 코비드19로 인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서
선교가 우리 모두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 계신 외국분들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또 우리가 여행으로 많이 외국을 가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 만나는 외국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좀 환대하고 잘 섬긴다면 그것도 일종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참 중요하지만 예. 와 있는 외국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더 파송한다면 예. 더 선교의 놀라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도 중국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오, 마련했거든요. 예, 예. 많은 성도님들이 언어와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너무 좋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복음과 섬김을 충분히 경험하고 곡으로 돌아간다면 말씀 또한 자연스럽게 더 확장되고 전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평소에 눈 크게 뜨고 또 주위에 제가 섬겨야 할 분이 안 계신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흥미로운 주제의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